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해지는 특별한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장진민 작가의 다시 읽는 동화 해피엔딩인데요.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사고를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소설입니다. 다시 읽는 동화 해피엔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해석된 연작 동화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날의 동화를 현대의 시점에서 달리 구성하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읽을 수 있도록 재창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서연과 우리의 전래동화 속 인물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총 11개의 동화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공통의 문제를 공감과 유대를 통해 해결해 나갑니다. 가족, 사랑, 용기, 헌신, 믿음, 우정, 나눔, 희생의 가치를 소설적 재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가는 동안 행복해지는 우리, 너무나 예뻐서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우리와 함께 이 부분은 어떤 동화였지? 하며 옛 기억을 더듬고 확인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인데요. 출판사 이음스토리에서 댓글 이벤트를 통하여 구독자 5분께 책 나눔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책은 평생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되는데요. 가끔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기도 하고 우리 아들, 딸, 또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에게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숲속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아름다운 아가씨는 숲속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다. 꽃들은 아가씨의 상냥한 미소를 닮은 모습으로 피어있고 싶어 했다. 바람조차 아가씨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다시 어루만지고 싶어 숲 가장자리까지 달려갔다가도 되돌아오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숲속의 가장 깊어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남자는 우연히 아가씨를 만났다. 아가씨를 본 남자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아가씨에게 살짝 입을 맞추며 남자는 말했다. 아름다운 아가씨,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이 숲이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이유가 당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었군요.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왕자의 키스를 받은 아가씨는 감은 눈을 떴다. 달콤한 키스의 향기가 입에 머물렀고 마음이 두근거렸다. 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아가씨는 왕자의 구애를 받아들였다. 이제 숲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아가씨는 그동안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벗고 화려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왕궁으로 가면서 왕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왕자에게는 병으로 죽은 아내에게서 난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아가씨는 계모로서 의붓 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잠시 근심이 되었다.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아가씨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겠어요. 당신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약속하오. 좋은 남편, 좋은 왕이 되겠소. 나는 변하지 않을 거요. 그 약속 잊지 말고 언제까지나 다정한 분으로 제 곁을 지켜주세요. 두 사람은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여 신랑과 신부를 축복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는 눈이 부실 만큼 빛났고 예복을 갖춰 입은 왕자는 절로 우러를 만큼 늠름했다. 한 어린 소녀가 왕자의 뒤에 숨듯이 몸을 감춘 채 아가씨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왕자의 딸인 공주였다. 공주는 수줍음으로 달아올라 빨갛게 물든 얼굴을 숙인 채 왕자의 뒤에서 나오지 못했다. 아가씨는 살며시 공주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에게 오게 했다. 공주는 아름답고 화려한 아가씨를 보며 수줍게 물었다.
저도 어른이 되면 당신처럼 아름다울까요? 더욱 아름다울 거야. 아가씨는 공주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겠니? 아가씨와 공주의 예쁜 미소가 그날 처음으로 만났다. 결혼식이 끝난 후 왕자는 얼마 후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아름다운 아가씨는 왕비가 되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했다. 하얀 피부와 황금빛 머리카락이 왕비의 아름다움에 품위를 더해 주었다. 사람들은 왕비가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라고 칭송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달콤했고 남편인 왕에게서 받는 사랑은 늘 왕비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어린 공주가 사랑 담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기쁨 중의 하나였다. 왕비님의 아름다움은 아침빛보다 화창하고 저녁 노을보다 깊어요. 어디서나 아름다운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비는 행복했다.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래서 왕비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자 계속 노력했다. 왕비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식사도 조금씩만 하면서 군살이 생기지 않게 신경 썼다. 언제부터인가는 하얀 피부가 햇볕에 그을릴까 싶어 왕궁 밖으로는 잘 나가지도 않았다. 왕궁의 풍부한 돈으로 화려한 옷, 반짝이는 보석을 계속 사들였다. 멀리 다른 나라로 사람을 보내 구해오기도 했다.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 쓰이기도 했지만 아름다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마땅한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왕궁에는 써도 바닥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이 있었다. 세월이 지나도 왕비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세월의 끝과 시작인 오늘도 왕비에게는 완벽한 날이었다. 새로 산 향수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향수를 뿌리며 왕비는 만족함으로 미소를 띄었다. 어머, 웃으실 때 눈가에 주름이. 아이고, 왕비님은 주름조차도 기품이 있고 아름다우시네요. 옆에 있던 시녀가 말했다. 주름이라는 말에 왕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짐짓 품위 있게 우아한 손놀림으로 향수병 뚜껑을 닫았다. 그러고는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살폈다. 눈가에 스치는 듯 희미한 주름이 보였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세월은 지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왕비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하루에 주름 같은 금이 같다. 왕비는 혼자 있고 싶다며 시녀를 물러가게 했다. 잠시 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왕비는 손거울을 보며 말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놀랍게도 손거울 안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왕비님이십니다. 손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안도감을 느꼈다. 완벽한 하루에 생긴 금이 금세 사라지는 것 같았다. 왕비는 손거울을 내려놓고 시녀가 나간 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다. 세상에 아름다운 주름은 없어. 그날 이후 왕비는 웃지 않았다. 웃지 않아야 주름이 생기지 않았다. 웃지 않아야 완벽한 하루가 되었다. 그런 하루들이 쌓여 다시 세월이 되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왕비 곁을 지나갔다. 그렇게 왕비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주름은 생기지 않았지만 고왔던 피부는 예전 같지 않았다. 저녁을 먹지 않아도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생긴 흰 머리카락에 신경이 쓰였다. 예민해진 왕비는 알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루는 완벽하지 못했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줄어들었다.
사랑받는 충만함에도 빈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왕비는 알고 있었다. 더 노력해야 했다. 여기에 또 생겼네? 손거울로 흰머리를 살피던 왕비는 많은 돈을 주고 구한 염색약을 머리에 바르기 시작했다. 왕비의 머리카락은 황금색이었고 황금색을 띤 염색약은 구하기가 어려웠다. 귀하기도 했거니와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흰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면 이내 황금색으로 물들여주지만 사람이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독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왕궁에는 돈이 많았고 왕비는 여전히 노력했다. 염색약을 바른 후 기분이 좋아진 왕비는 오랜만에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집무실에 있었다. 왕비는 문을 두드렸다. 저예요. 집무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왕비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왕비는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젊은 시녀들에 둘러싸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왕비를 본 남편은 귀찮아하는 눈빛을 띠며 말했다. 방해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다. 왕비는 주위를 살폈다. 젊은 시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쩔쩔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가득했다. 남편의 짜증스러운 재촉에 왕비는 집무실에서 나와야 했다. 왕비는 당황스러웠다. 왕이 자신을 기다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정도로 매몰찬박대를 당할지는 몰랐었기 때문이었다. 왕비는 방금 전에 열고 들어왔던 문을 등 뒤쪽으로 닫으며 집무실 밖으로 나왔다.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닫히는 것 같았다. 누구인가 닫힌 문에 술잔을 던졌는지 안쪽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다. 왕비는 홀로 왕궁의 복도를 걸었다. 쨍그랑 소리도 긴 여운을 끌며 왕비를 따라왔다. 왕비는 복도를 걸으며 방금 전에 본 남편의 눈빛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진 그 눈빛. 아름다운 아가씨,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이 숲이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이유가 당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었군요.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남편이 전과 같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왕이 된 이후 처음 얼마간은 존경받는 남편이었고 왕이었다. 열정적으로 나라 일을 돌보았다. 바쁘더라도 저녁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했다. 그때 왕과 왕비, 공주가 함께 앉은 식탁 위에는 행복이 차려져 있었다. 그랬던 남편이 변한 것은 3년째 내리지 않는 비 때문이었다. 비가 내리지 않자 백성들은 금세 어려움을 겪었다. 왕궁을 중심으로 숲속 마을과 바닷가 마을이 있었다. 왕은 숲속 마을에 저수지도 만들고 바닷가 마을 근처로 흐르는 강을 막아 댐도 만들었다. 왕은 노력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고 싶어 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현명하지 못한 왕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왕은 나라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다. 왕은 점차 의욕을 잃고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다.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을 잃고 자신을 돌보지도 않았다. 약속하오. 좋은 남편, 좋은 왕이 되겠소. 나는 변하지 않을 거요. 왕비는 결혼식에서 했던 남편의 말을 기억했다. 복도 끝에 이르러 왕비는 한숨을 지었다. 변했구나. 그때 왕비에게 누군가가 달려와서 인사를 했다. 공주였다. 흰 머리만큼 세월이 쌓여 공주는 어엿한 아가씨로 성장했다. 왕비는 공주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보석 같았다. 내 것은 아니지만 예쁘고 관심이 가는 정도의 아가씨가 된 보석이 지금 왕비 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또 밖에 나갔다 온 거니? 하지만 보석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공주의 옷은 흙이 묻어 지저분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땀은 얼마나 흘렸는지 가까이 다가가자 땀 냄새가 물씬 풍겼다. 햇볕에 그을려 검어진 공주의 얼굴에서 빛나는 것은 눈동자뿐이었다. 남편을 빼닮은 공주의 눈을 보며 왕비는 말했다. 공주야, 사랑스럽게 행동하렴. 살도 좀 빼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선물이 있어요. 공주는 지저분해 보이는 주머니 속을 더듬어 사과 하나를 꺼내 왕비에게 건넸다. 티 없이 말끔하게 빛나는 빨간 사과였다. 공주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왕비는 공주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공주는 내쳐 지나가는 왕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왕비는 공주를 처음 보았을 때를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 공주는 그렇게 예쁜 소녀는 아니었다. 작고 동그란 돌멩이 같았다. 하지만 왕비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서 잘 키우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예쁜 옷도 입히고 교양 있는 몸가짐도 알려주었다. 돌멩이가 보석이 되었지만 스스로 빛나지는 못했다. 남편을 닮은 공주의 눈이 떠올랐다. 기분이 나빠진 왕비는 공주에게 받은 사과를 쓰레기통 속에 던져버렸다. 내가 사과 싫어하는 걸 알면서. 왕비는 사과를 매우 싫어했다. 왕국 요리사도 왕비의 식사를 준비할 때 사과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사과를 먹지 않으면 왕비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소문 때문에 사과 농장도 많이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공주는 왜 내게 사과를 주었을까? 왕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다. 모두 불쾌한 생각들이었다. 늘어난 흰 머리카락, 남편의 무관심, 못마땅한 시녀, 쉬어 빠질 게 분명한 사과를 준 공주. 오늘은 불쾌한 쪽으로 완벽한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다. 왕비는 위로가 필요했다. 왕비는 손거울을 꺼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왕비님이십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부족했다. 다시 한번 남편의 눈빛이 떠올랐다. 왕비는 손거울에게 또다시 물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지? 잠시 후 손거울이 대답했다. 공주님이십니다. 왕비는 대답을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었다. 하지만 손거울의 대답은 같았다. 왕비의 마음에 찬바람이 불었다. 그날 밤 왕비는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귀찮아하며 내치는 남편의 눈빛이 생각났다. 그 눈빛은 이내 남편을 닮은 공주의 눈으로 변해 눈앞에서 반짝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공주님입니다. 손거울의 말이 귀 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왕비는 공주의 방으로 갔다. 하지만 공주는 방에 없었다. 왕비는 시녀에게 공주가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았다. 사과 농장에 간다며 아침 일찍 왕궁을 나가셨습니다. 사과 농장이라니? 공주님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과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시다면서요. 비가 내리지 않던 지난 3년 동안 공주는 백성들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다. 왕이 나란 일로부터 도망쳐 술에 빠져 있는 동안 왕비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공주는 나무를 심었다. 직접 땅을 파고 비료를 주며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왕비는 어째서 공주에게서 땀 냄새가 났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공주가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니? 그럼요. 왕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왕궁 밖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다니셨는데
공주님의 노력을 모를 수가 없죠. 공주님의 노력을 모를 수가 없죠라니. 왕비의 얼굴이 붉어졌다. 왕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감정이 생겼다. 부끄러움이었다. 나이 어린 공주님이 백성들을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하는데요. 왕국의 모든 사람이 공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기특한 공주로구나. 그런데 사과농장은 어디에 있니? 숲속 마을에 있어요. 숲속의 7난쟁이들과 함께 사과농장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7난쟁이들은 땅을 잘 파기 때문에 공주님께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대답하는 시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렸다. 예전에 왕비가 자주 보던 미소였다. 왕비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짓곤 했던 미소였다. 자신이 것이었던 미소가 이제는 공주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왕비는 알았다. 그리고 손거울의 대답이 맞았다. 왕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생겼다. 질투심이었다. 남편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르는 것 같았다. 공주의 빛나는 눈길이 자신의 질투심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왕비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알았다. 왕비는 시녀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시녀는 왕비의 무표정한 얼굴이 무섭다고 느꼈다. 왕비는 긴 복도를 지나 침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과를 다시 꺼냈다. 사과 꼭지를 손에 쥐고 황금빛 염색약에 담갔다. 사람이 먹으면 죽게 되는 염색약이었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왕비는 거듭 생각했다. 사과는 빨간색과 황금빛이 섞여 더욱 맛있어 보였다. 왕비는 모든 존재에게 사랑받았던 숲속 생활을 떠올렸다. 화려했던 결혼식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벽한 하루들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왕비는 노력하는 방법을 알았다. 왕비는 공주가 왕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때가 다 되어 공주가 나타났다. 여전히 옥두성이가 되어 왕궁으로 돌아온 공주를 보며 왕비는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다. 7난쟁이들과 함께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공주가 가꾼 사과농장을 보고 싶은데 구경시켜줄 수 있겠니? 단둘이서만 가고 싶어. 당연히 갈 수 있죠. 같이 가요. 땀냄새를 풍기며 공주는 귀엽게 웃었다.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공주와 함께 있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왕비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놀랄 수 있으니 모자가 달린 망토를 입고 가자고 제안했다. 왕비는 검은색 망토를, 공주는 빨간색 망토를 입었다. 각 구운 빵을 넣은 가방도 어깨에 맸다. 둘은 망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사람들 몰래 왕궁을 빠져나왔다. 왕비의 검은색 망토 주머니 속에는 독이 든 사과가 숨겨져 있었다. 왕비는 혹시나 자신도 함께 사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반대쪽 주머니에는 해독제를 넣어두었다. 둘이서만 왕궁을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구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다녀오자꾸나. 남몰래 모험하는 것 같아서 재미있어요. 왕비와 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왕궁에서 나왔다. 사과 농장은 7난쟁이들이 사는 집 근처에 있었다. 7난쟁이들의 집은 숲속 마을에 있었고 숲속 마을은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왕비와 공주는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숲속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먼 곳을 매일 오갔다는 거니? 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너도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왕비는 잠시 공주가 안쓰럽다고 느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숲길만 지나면 도착해요.
그런데 이 숲길은 너무 어두워서 무섭기도 하고 늑대도 잘 나타난다고 하니 제 손을 잘 잡으셔야 해요. 공주는 왕비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하지만 왕비는 공주의 손을 꽉 잡을 수 없었다. 어두운 숲길에는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달빛조차 들지 않았다.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걸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왕비와 공주 근처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왕비와 공주는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늑대가 나타난 것일까봐 왕비와 공주는 덜컥 겁이 났다. 거기 누구니? 공주보다 어린 소녀 하나가 왕비와 공주 앞에 나타났다. 늑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왕비와 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야, 이 밤에 혼자서 어디로 가는 거니? 작은 소녀는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저는 숲속마을에 사는 아이예요. 아빠가 몹시 편찮으세요. 급히 약이 필요해서 심부름을 가는 중이었어요.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킨 공주가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도 놀랐는지 바르르 떨고 있었다. 너도 우리 때문에 놀랐지. 아픈 아빠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다니 용감하구나.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망토를 줄게. 공주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빨간 망토를 벗어 소녀에게 입혀주었다. 망토에 달린 모자를 쓴 소녀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귀여워 보였다. 공주는 빵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도 선물로 주었다. 여기 빵이 들어있으니 배가 고프면 꺼내 먹어. 조심해서 다녀와. 두 분도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소녀를 도와주는 공주를 보며 왕비는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잠시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기억이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다. 왕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기억 따위가 아니었다. 소녀와 헤어진 왕비와 공주는 다시 숲길을 걸었다. 얼마 후 먼 발치에 있는 7 난쟁이들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은은한 달빛이 짧게 자란 잔디 위를 비추었다. 나지막하게 돌로 둘러친 우물이 있었고 우물 뒤에는 오두막집이 있었다. 7 난쟁이들의 집이었다. 그 집 옆에는 사과농장이 있었다. 사과농장은 텃밭보다 조금 더 컸다. 왕비는 잡고 있던 공주의 손을 놓았다. 이 늦은 시간에 내가 공주와 같이 방문하면 난쟁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아. 그러니 공주가 먼저 들어가 있으렴. 나는 사과농장을 둘러보고 갈게. 왕비는 자신의 검은 망토 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냈다. 급하게 나오느라 선물을 챙기지 못했네. 대신 사과를 줄 테니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들과 함께 나눠 먹으렴. 공주는 왕비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곧 사과를 받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공주가 7 난쟁이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왕비는 사과 농장으로 갔다. 자세히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과나무가 훨씬 많았다. 왕비는 사과 농장을 한 바퀴 돌았다. 공주가 들어간 후 오두막집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왕비는 사과 농장의 가장자리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렇게 10번을 돌자 오두막집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왕비는 천천히 오두막집으로 다가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공주와 7 난쟁이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마다 다른 곳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쓰러져 있었다. 왕비는 안으로 들어가 식탁 옆에 섰다. 식탁 위에는 예쁘게 깎아낸 사과 껍질만이 남아 있었다. 왕비는 차마 바닥에 쓰러진 공주와 7 난쟁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오두막집 안에는 방 한가운데 식탁이 있고 8개의 침대가 둥그렇게 식탁을 둘러싸고 있었다. 침대는 총 8개였는데
길이가 짧은 7개의 침대와 하나의 기다란 침대가 있었다. 왕비는 긴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 머리 쪽 벽에는 삐뚤삐뚤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백설공주의 침대. 왕비는 백설공주라고 쓰인 글자에 손을 갖다 댔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더듬으며 만져나갔다. 왕비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감은 눈앞에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졌다. 비 냄새에 섞인 향긋한 꽃향기가 오두막 창문을 넘어 들어오곤 했다. 식탁 위로 퍼지던 웃음소리, 지붕 위에 앉은 새가 아침에 지저귀던 소리, 오두막 창문을 넘나들던 바람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빨랫줄에 널린 8개의 침대 시트가 햇빛에 마르던 냄새도 이 오두막집에 다시 물씬 퍼지는 듯했다.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웠던 날들이었다. 언젠가 7 난쟁이들이 해주었던 말이 기억났다. 백설공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았던 시절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변한 것은 남편뿐만 아니었다. 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왕비는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런 결말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왕비는 검은 망토 주머니에 있던 해독제를 꺼냈다. 하지만 왕비 자신만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8명에게 모두 사용하기에는 해독제의 양이 너무 적었다. 왕비는 해독제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해독제에 물을 타서 공주와 7 난쟁이 입에 흘려넣었다. 왕비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계모의 말이 떠올랐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계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너가 크면 고장 내가 될 거다. 아니, 그렇지 않아. 왕비는 머리를 흔들어 계모의 기억을 쫓아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7 난장이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깨어난 난장이들은 왕비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모두 왕비 앞으로 모여들었다. 막내 난장이가 입을 열었다. 백설공주님, 백설공주님이 맞으시죠? 왕비는 처연한 웃음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모두 오랜만이네요. 이제 공주는 아니지만. 왕비는 결혼 전에 숲속에서 백설공주라고 불렸다. 하얀 피부와 황금빛 머리카락은 이 세상 어떤 눈보다 빛났었다. 이 오두막집은 결혼 전에 백설공주가 7 난쟁이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다. 나쁜 계모가 준 독사과를 먹고 정신을 잃은 자신을 왕자님이 구해준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왕자님과 결혼하고 왕궁에서 살게 된 백설공주는 더 이상 7 난쟁이들을 찾지 않았다. 왜 이제 오신 겁니까?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왕비는 대답하지 못했다. 왕비가 된 백설공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언제나 자신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는 아름답지 못했다. 자신이 이웃나라에서 쫓겨난 공주라는 것도, 쫓겨나서 숲속의 난쟁이들 집에서 살았다는 것도, 계모에게 죽을 뻔했던 것도 모두 아름답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실은 남편만이 알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비밀이었다. 모두 할아버지가 되었군요. 지금까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백설공주님, 아니 왕비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7 난장이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공주를 보았다. 왕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없는 왕비를 보며 난장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만 같았다. 7 난쟁이들의 눈에는 슬픔이 고였다. 왕비는 간신히 입을 뗐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날 사랑해준 것처럼. 백설공주가 왕자님과 결혼한 뒤 다른 나라에 있던 백설공주의 계모는 벌을 받고 쫓겨났다. 계모가 사용했던 마법의 거울도 깨진 채 버려졌다. 백설공주는 남몰래 깨진 마법의 거울의 한 조각을 구해 자신의 손거울로 만들었다. 백설공주는 단지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사랑받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성장 배경도 필요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보고 싶은 일곱 난쟁이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도 노력에 속하는 것이라고 왕비는 믿었다. 공주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와서 사과 농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맛있는 사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사과를 싫어하는 엄마가 있는데 언젠가 그분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사과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공주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는지 몰랐던 왕비는 속으로 놀랐다. 우리는 백설공주님이 왜 사과를 싫어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공주님의 말씀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사과나무를 심었지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과나무를 키우기 어려웠죠. 아이를 돌보듯 사과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제 첫 사과를 따게 되었어요. 첫 사과를 엄마에게 선물하겠다며 공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왕비는 식탁 위의 사과 껍질을 보았다. 어제 공주에게 건네받은 사과는 티 없이 말끔하게 빛났었다.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옷에 문질러 사과를 닦는 공주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공주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왕비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왕비님 자신뿐인 것 같네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난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피해 여기 숨어있던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작은 오두막집에서 일곱 난쟁이들을 만난 첫날. 하루하루 소복이 쌓이던 시간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던 그날들의 기억이 왕비에게 떠올랐다. 왕비는 그 시간들을 기억했다. 눈물이 고여왔다. 그런 왕비를 일곱 난쟁이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며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왕비는 기억했다. 상처받은 일곱 난쟁이들을 처음 만난 날 백설공주로 불리게 될 자신이 그들에게 했던 위로의 말을. 이 숲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을 보세요. 이름이 없다고 꽃이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꽃이 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사랑받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대단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도 우린 아름다운 꽃인걸요. 그러니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장 예쁜 생각은 자신에게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왕비의 기억과 함께 오두막집 창문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스며들어 왔다. 달빛에 비친 왕비의 얼굴이 흰 눈처럼 하얗게 피어났다. 왕비와 일곱 난쟁이들은 서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과 침묵 사이에 해야 할 말이 놓여 있었다. 슬픈 표정을 한 일곱 난쟁이들이 왕비에게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왕비와 일곱 난쟁이들 사이에 쌓였던 말들이 다리처럼 이어졌다. 왕비는 정신을 차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는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았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했다. 왕비는 노력을 해야 했다. 왕비와 일곱 난쟁이들은 공주를 기다란 침대로 옮겼다. 왕비는 공주의 손을 잡고 또 다른 기억의 갈피를 살피며 독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진 자신이 어떻게 깨어나게 되었는지를 떠올렸다. 왕비는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공주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어요. 제게는 너무나 긴 밤입니다. 부디 공주와 함께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제 딸을 살려주세요. 기도를 마친 왕비는 공주의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이건 엄마의 키스란다. 너희 몸속에 남아있는 독을 모두 엄마에게 주렴. 왕비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공주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왕비의 눈물이 눈가에 주름을 타고 공주의 얼굴로 떨어졌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던 시절, 왕비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좋아했다. 가슴에는 사랑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나는 주인공은 공주이길 바랐다. 이 순간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시간이 간절한 순간을 이어 흘렀다. 새벽의 별들이 좁은 마당을 달에게 비켜주었다. 달빛이 오두막집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달빛에 비친 왕비의 머리카락은 은은한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 마을. 그 숲의 가장 깊은 길 끝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 공주에게 입맞춤하는 왕비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7 난장이들. 이 모든 것들로 작은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가장 긴 가을밤을 보낸 공주가 살며시 눈을 떴다. 공주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다. 공주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엄마. 첫 번째 동화, 백설공주와 7 난장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화. 7 난장이들이 집에서 2개의 숲을 지난 곳에 한 소녀가 살았다. 소녀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숲속에서 살았다. 엄마는 소녀를 낳자마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소녀는 겁이 많고 소심했다. 친구가 없는 소녀에게는 아빠의 목소리만이 세상이었다. 아빠는 그런 소녀가 늘 안쓰러웠다. 소녀는 걷기 시작한 이후에도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아빠는 겁이 많은 소녀를 안고 문을 열어 집 밖으로 나가곤 했다.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아니야. 소녀를 안고 처음 집 밖으로 나간 날, 아빠는 소녀에게 말했다. 그 후로 아빠는 매일 소녀를 안거나 업고 밖으로 나가 마을과 숲을 다녔다. 딸에게 세상을 알려주고 싶었다. 자신의 입이 소녀의 눈이 되길 바랐다. 고개를 들어보렴. 오늘 하늘이 참 파랗구나. 손을 내밀어봐. 이게 나뭇잎이야. 이건 밥이 타고 있는 냄새란다. 밥이 타면 누룽지가 생기지. 뜨거운 것이 느껴지면 다가가거나 손대지 말아라. 아빠 없이 혼자 다니면 안 돼. 소녀가 아이로 성장한 후에도 아빠는 늘 딸을 업고 다녔다. 소녀는 아빠의 등 뒤에서 새벽의 차가운 공기도 해질 무렵 아쉬운 노을의 냄새도 맡았다. 아빠의 등이 소녀에게는 세상이었다. 아빠의 웃음소리와 소녀의 숨소리가 섞여 두 사람이 세상이 되었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아빠는 두 손으로 햇살을 담아 소녀의 얼굴에 부어주었다. 아빠의 큰 손이 소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소녀는 아빠의 수다를 좋아했다. 그리고 수다스러운 아빠는 말없는 딸을 사랑했다. 아빠가 매일 소녀를 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옆집 아줌마가 걱정했다.
소녀가 아기 때 젖을 물려 먹이던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소녀가 스스로 걸어 다녀야 다리도 튼튼해질 거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꿋꿋했다. 수다스러운 아빠와 퉁명스러운 옆집 아줌마는 가끔 말싸움을 하지만 친하게 지냈다. 옆집 아줌마는 자신의 젖을 먹고 자란 소녀를 딸처럼 예뻐했다. 퉁명스러운 옆집 아줌마는 소녀에게만은 다정하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그럴 때마다 소녀는 말없이 웃음으로 대답했다. 소녀는 그런 옆집 아줌마를 좋아했다. 옆집 아줌마가 소녀의 옷을 보고 말했다. 더 따뜻한 옷이 필요하겠다. 곧 추워질 텐데. 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미 숲속 마을 사람들은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녀의 아빠도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숲속 마을 주변에는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부족했다. 소녀의 아빠는 숲속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했다. 소녀를 업은 아빠는 숲속 마을을 떠나 좁은 숲속 길을 걸었다. 소녀의 아빠는 숲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숲은 정말 멋진 곳이란다. 하지만 풀과 나무들이 모여있다고 숲이 되는 건 아니지. 물과 흙과 공기와 햇볕까지 다 모여 숲이 되는 거야. 아빠는 너가 이 숲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소녀의 아빠에게는 숲도 집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딸이 쉽게 집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얼마간 길을 걷던 아빠가 걸음을 멈추었다. 소녀의 아빠가 걸음을 멈춘 곳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길이 하나 나 있는 곳이었다. 환한 낮에도 햇빛이 나무에 가려져 어두웠다.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지 않지? 여기가 이 숲 속에서 가장 어두운 길이란다. 이곳은 숲에서 유일하게 멋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지.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둡다고 이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어. 첫 발을 내딛는 작은 용기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지. 소녀는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오늘 아빠와 함께 이 길을 걸어보자꾸나. 그런데 말이야, 절대 혼자서 이곳으로 오면 안 돼. 특히 늑대가 나타나는 밤에는 더욱. 숲속의 가장 어두운 그 길을 지나 부녀는 작은 들판에 도착했다. 아빠는 도끼로 주변의 나무에서 장가지를 쳐냈다. 한참이 지난 후 소녀의 아빠는 자른 나무를 모아 두 덩이로 묶었다. 다 됐다. 나무짐 두 덩이를 실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돌아가도록 하자. 왜 아빠가 나무를 두 덩이씩이나 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잠시 후 소녀의 아빠는 소녀를 업고 양손에는 하나씩 나무짐을 들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해는 아직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등에 업힌 소녀는 손을 뻗어 아빠 얼굴에 맺힌 땀을 닦았다. 아빠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아빠의 심장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아빠는 용감하고 힘이 셌다. 소녀는 아빠의 등에 가만히 귀를 대었다. 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아빠처럼 용감했으면 하고 소녀는 생각했다. 아빠의 걸음에 맞춰 용감한 심장 소리가 계속 쿵쿵거리며 들렸다. 잠깐 어디에 좀 들렀다 가자꾸나. 아빠는 나무찜 하나를 갖다 드릴 곳이 있다고 했고 소녀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소녀를 업은 아빠는 숲속의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길에 떨어진 나뭇잎 밟는 소리가 이어졌다. 멀리 집이 하나 보였다. 집 앞에선 아빠가 나무집을 하나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계세요? 잠시 후 어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아빠와 할머니가 서로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인사를 마친 할머니가 소녀에게 아는 체를 했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인가 보네. 얘야, 어서 오렴. 할머니는 소녀를 환영해 주었다. 함께 들어간 할머니 집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다. 소녀와 아빠와 할머니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요리와 과자는 아주 맛있었다. 할머니는 소녀의 나이를 물어보았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끄러워진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7살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식사를 마친 소녀와 아빠는 인사를 하고 할머니 집을 나왔다. 할머니는 소녀의 주머니에 과자를 가득 넣어 주었다. 아빠는 한 손으로 소녀를 다시 업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나무찜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소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주려는 듯 집에 도착한 뒤 아빠는 소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너에게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분을 찾았단다. 수술을 받으면 아빠를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때? 저도 눈을 뜨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뭐니? 수술이 끝나면 같이 보자꾸나. 바다요. 아빠와 함께 바다를 보고 싶어요. 가끔 아빠가 바다 이야기를 해줄 때면 소녀는 바다가 어떻게 생겼을지 몹시 궁금했다. 끝없이 커서 어디를 바라봐도 결국 바다만 보이는 곳이야. 라는 아빠의 말에 소녀는 바다가 더욱 보고 싶었다. 바다에서는 아빠와 자신이 언제나 같은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소녀의 생각을 하는지 아빠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에게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이야. 하늘의 해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의 빛이 지금까지 아빠를 비추고 있었어. 이제는 아빠가 너를 비추고 싶구나.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것을 함께 볼 거니까. 다음 날 할머니가 소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온 할머니는 웃으며 인사했다. 소녀와 아빠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는 커다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냈다. 그리고 소녀의 손에 물병을 쥐어주었다. 괜찮아. 이건 마법의 약 같은 거란다. 마시고 나면 세상은 어제와 같지 않을 거야. 약속하마. 물병을 든 소녀는 아빠가 들려준 동화가 생각났다. 숲속에서 혼자 사는 마녀. 그 마녀가 커다란 솥에서 끓이고 있는 마법의 약. 소녀는 덜컥 겁이 났다. 할머니가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예요? 마녀라기보다는 의사에 가깝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픈 것들을 잘 고치거든. 할머니는 소녀의 질문에 호호호 웃으며 대답했다. 옆에 있던 아빠도 괜찮다고 소녀를 안심시켰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 물병에 든 것을 다 마셨다. 마법의 약은 과자보다 맛이 없었다. 졸음이 몰려들었다. 아빠와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소녀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소녀는 익숙한 어둠에 빠졌다. 소녀는 꿈을 꾸었다. 처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 마당을 걸었던 날이었다.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던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용기를 내 문을 열었다. 그날 아빠는 소녀와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마당을 걸었다. 아빠는 소녀에게 혼자 걸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마당을 걷는 것에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혼자 걷는 것은 여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아빠는 소녀의 손을 놓았다. 아빠가 있는 곳까지 혼자 걸어와 보렴. 소녀는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아빠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무서웠다. 아빠! 소녀는 아빠를 부르며 잠에서 깼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찡그린 눈으로 희미하게 번진 빛이 들어왔다. 소녀는 세상이 왜 어둡지 않은지 의아했다. 희미하게 번지는 것 같던 빛이 점점 없어지면서 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보이다니 소녀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끝 감각으로만 느끼던 집안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소녀를 내려다보고 있던 두 사람이 번갈아 말했다. 소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기가 할머니와 옆집 아줌마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가 잘 보이니? 잘 보여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있나요? 아빠는 옆방에 있단다. 아직은 더 자야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렴. 옆집 아줌마는 소녀에게 거울을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처음으로 제 얼굴 모습을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검은 눈동자는 익숙해 보였다. 소녀는 자신의 눈이 누구의 눈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갔다. 아빠는 눈에 붕대를 감은 채로 누워 있었다. 너에게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분을 찾았단다. 라고 했던 아빠의 말이 기억났다. 소녀는 아빠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무서운 것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빠, 저는 단지 아빠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소녀는 아빠 옆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빠는 말없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햇살을 담아주었던 아빠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할머니는 소녀와 아빠에게 약을 만들어 주었다. 옆집 아줌마는 식사 때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다. 소녀와 아빠의 수술자리가 거의 회복되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약을 넉넉히 만들어두고 돌아갔다. 소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다. 아빠,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우리 마당을 같이 걸어요. 그래, 우리 마당을 산책해보자. 손을 꼭 잡아주렴. 얼마 후 소녀의 아빠는 혼자 숲속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일도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소녀는 옆집 아줌마에게 요리를 배워 집에 돌아온 아빠에게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드렸다. 소녀와 아빠의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한 가지만 빼고. 소녀는 여전히 어둠이 무서웠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저녁 이후가 문제였다. 소녀는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다. 어둠이 두려운 소녀는 잠을 잘 때도 촛불을 켜놓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아빠가 소녀를 다독였다. 아빠는 자신의 손을 펴서 소녀의 손에 대었다. 아빠의 손바닥과 소녀의 손바닥이 서로 맞닿았다. 기억나니?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아니란 것. 하지만 너희 작은 손이 그 문을 열었잖니?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용기만으로도 문은 열린단다. 아빠, 저는 겁쟁인걸요. 모든 것이 무서워요. 사람은 누구나 겁쟁이란다. 아빠도 사실은 겁쟁이야. 너가 다칠까, 너를 잃을까 늘 무서웠어. 겨우 손바닥만한 용기를 내서 너를 키웠단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 계속 용감한 척 거짓말을 할 거야. 요만큼의 용기만 있다면
평생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방으로 들어간 뒤 소녀는 자신의 작은 손을 보았다. 요만한 용기만 있다면? 오늘 밤에는 촛불을 끄고 자볼까? 아니야. 아직은 너무 무서워. 소녀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야. 고작 요만큼인걸. 소녀는 주먹을 다시 폈다. 소녀는 계속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때 아빠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아빠? 소녀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아빠가 침대 밑에 쓰러져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구나. 할머니가 주고 간 약이 남았니? 소녀가 서랍을 뒤져 약을 찾아보았다. 할머니가 주고 간 약은 이미 다 떨어져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떡하나? 소녀는 당황했다. 그 사이 아빠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처음 본 소녀는 너무 겁이 났다. 뭐라도 해야 해. 소녀는 작은 손을 쥐었다. 지금은 내가 뭐라도 해야 해. 소녀는 작은 손을 도로 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약을 받아올게요. 소녀는 할머니 집을 향해 뛰었다. 다행히 달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좁은 길을 한참 달려 드디어 숲속의 가장 어두운 길 앞에 이르렀다. 소녀는 잠시 멈추었다. 어둠이 앞에 놓여 있었다. 소녀는 아빠가 했던 말을 생각했다. 여기가 숲속에서 가장 어두운 길이란다. 절대 혼자서 이곳을 지나면 안 돼. 특히 늑대가 나타나는 밤에는 더욱. 소녀는 아빠의 또 다른 말도 기억했다. 어둡다고 이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어. 첫 발을 내딛는 작은 용기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지. 소녀는 작은 손을 몇 번이나 쥐었다 폈다 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가장 어두운 길은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불 속 삐져나온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도 났다. 숲이 가장 어두운 길은 금방 끝나지 않았다. 거기에 누구니?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소녀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아이야, 이 밤에 혼자서 어디로 가니? 늑대가 나타날지도 몰라 잔뜩 긴장하고 있던 소녀는 발바닥이 땅에 달라붙은 듯 걸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정말 무서웠다. 가보기 시작한 눈으로 소리가 난 곳의 어둠을 헤집으며 자세히 바라보았다. 다행히 늑대는 아니었다. 소녀를 부른 사람은 검은 망토를 두른 아줌마와 빨간 망토를 두른 아가씨였다. 소녀는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몸이 떨렸다. 저는 숲속 마을에 사는 아이예요. 아빠가 몹시 편찮으세요. 급히 약이 필요해서 심부름을 가는 중이었어요. 빨간 망토를 입은 아가씨가 몸을 떨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왔다. 너도 우리 때문에 놀랐지. 아픈 아빠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다니 용감하구나.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망토를 줄게. 아가씨는 빨간 망토를 벗어 소녀에게 입혀주었다. 단추를 채워주고 망토에 달린 모자까지 씌워주었다. 빵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도 주었다. 여기 빵이 들어있으니 배가 고프면 꺼내 먹어. 조심해서 다녀와. 두 분도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소녀는 우연히 만난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떨리는 몸도 많이 진정됐다. 아가씨 옆에 있는 예쁜 아줌마를 보며 아마 저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이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사이좋은 엄마와 딸처럼 보였다. 소녀와 아빠처럼.
아가씨와 헤어진 소녀는 다시 어두운 숲길을 걸었다. 빨간 망토 덕분에 나뭇가지의 상처를 입지도 않았다. 소녀는 떨리는 손을 쥐었다 펴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가면 할머니 집이 나올 거야. 할머니에게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빠는 괜찮아지실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몸이 떨리는 것도 멈췄다. 숲속은 추웠지만 빨간 망토는 따뜻했다. 이쯤이면 할머니 집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소녀는 아빠에게 업혀왔을 때 느꼈던 모든 감각을 되살려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또다시 누군가가 소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아이야, 혼자서 어디로 가니? 소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버티고 서 있는 더 짙은 어둠으로 어떤 커다란 물체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길쭉한 송곳니, 번뜩이는 눈, 날카로운 손톱. 늑대였다. 지금까지 늑대를 본 적 없는 소녀였지만 단번에 그게 늑대임을 알 수 있었다. 소녀의 몸이 다시 떨렸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늑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먹을 게 있니? 있으면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 소녀는 아빠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옛날 어떤 늑대가 숲속 마을에 사는 빨간 모자를 쓴 꼬마와 할머니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였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 숲속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늑대를 싫어하게 되었다. 나도 지금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늑대가 나를 잡아먹는 건가? 소녀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늑대는 소녀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늑대의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렀다. 땅에 떨어지는 침이 늑대를 따라 소녀에게 다가왔다. 소녀는 늑대가 이렇게 침을 많이 흘리는 동물인 줄 몰랐다. 침 흘리는 늑대 입에서 나는 꼬르륵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던 소녀는 아픈 아빠를 생각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아빠를 떠올렸다. 용기가 필요했다. 비록 손바닥만 할지라도 용기가 필요했다. 소녀는 떨리는 손을 폈다. 그리고 다시 주먹을 쥐었다. 고개를 든 소녀가 늑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힘을 내어 큰 소리로 말했다. 냄새나는 늑대야. 나에게 다가오지 마. 늑대는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자신에게 소리치는 동물은 숲속에 없었다. 늑대의 침도 다가오는 것을 멈추었다. 늑대는 가만히 선 채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녀는 빵이 든 가방을 늑대 앞으로 던졌다. 가방이 늑대 앞에 떨어졌다. 늑대는 냄새로 가방 안에 먹을 게 있음을 알았다. 늑대가 가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순간 소녀는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힘껏 던졌다. 돌멩이는 어둠 속을 날아가 늑대의 눈을 맞췄다. 돌멩이를 맞은 늑대는 어이쿠 놀라며 얼굴을 감쌌다. 늑대는 너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를 지경이었다. 그런 늑대를 향해 소녀는 크게 소리쳤다. 내 이름은 심청이야. 숲속 마을에서 아빠와 살고 있어. 나는 늑대에게는 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나만이 열 수 있고 내 허락이 있어야 열리는 문이야. 그러니 늑대, 너는 들어오지 못해. 늑대 너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 늑대에게 소리친 소녀는 깊디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숲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자꾸만 늑대가 쫓아오는 것 같았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건 손바닥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소녀는 앞만 보며 뛰었다. 얼마 후 소녀는 숲속 가장 어두운 길을 벗어났다. 늑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달빛 아래로 할머니의 집이 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놀란 할머니가 나왔다.
할머니는 소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길을 나섰다. 할머니, 또 늑대를 만나면 어떡하죠? 소녀는 돌아가는 길에 늑대를 또 만날까봐 무서웠다. 할머니는 소녀에게 늑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다. 소녀는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소녀를 다독이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할머니는 숲속의 동물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늑대는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숲을 걸었다. 숲속의 가장 어두운 길도 지나갔다. 정말로 돌아오는 길에 늑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소녀의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빠에게 약을 먹였다. 약을 먹은 아빠의 통증은 금세 가라앉았다. 소녀의 아빠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그제서야 아빠를 보던 소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소녀는 입고 있던 빨간 망토를 벗고 아빠에게 안겼다. 딸을 아는 아빠가 할머니에게 늦은 고마움을 전했다. 고맙다는 인사는 정이에게 하게나. 자네 딸이 자네를 구했네. 아빠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소녀를 향했다. 그토록 어둠을 무서워하던 겁 많은 딸이 자신을 구한 게 참으로 대견했다. 손을 들어 심청이 얼굴을 만졌다. 아직까지 눈 대신 손을 더듬어 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어린 딸의 얼굴을 기억했다. 손으로 보는 딸의 모습이 기억 속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어리기만 했던 딸이 지금은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다. 딸이 혼자서 하루만큼 자라 있는 것이 보였다. 소녀의 아빠는 마음속에 새로운 눈이 뜨인 것 같았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컸구나. 많이 무서웠지? 엄청 무서웠어요, 아빠. 그래서 요만큼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희는 아빠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바닥을 갖다 대었다. 아주 작은 손이었다. 신봉사는 소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빠도 겁쟁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야. 문을 열고 만나는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고 우리는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문은 너의 허락이 있어야만 열린단다. 괜찮아.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말렴. 사랑한다, 내 딸아. 너무나. 두 사람을 보며 옆집의 뺑덕이네 아줌마와 할머니가 활짝 웃고 있었다. 햇빛이 들어와 정희가 벗어놓은 빨간 망토를 툭 치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가을의 마지막 낙엽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살짝 마당을 덮었다. 두 번째 동화 심청전 끝. 세 번째 동화. 백설공주였던 왕비와 공주가 심청이를 만났던 숲속의 가장 어두운 길. 그 길을 둘러싼 숲에는 늑대 한 마리가 살았다. 늑대에게는 이름도 없었고 오직 혼자였다. 아주 오래전에는 늑대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늑대가 아주 어릴 때였다. 희미한 기억 속에 엄마 늑대가 말했다. 아빠를 찾는 아기 늑대에게. 아빠는 죽었어. 3마리 돼지를 잡으려다 벽돌집에서 불타 죽었단다. 3마리 돼지를 잡아서 너를 먹이겠다고 좋아했는데. 그래도 훌륭한 아빠였단다. 너도 나중에 크면 돼지와 벽돌집을 조심하렴. 이 숲에서 늑대는 항상 나쁜 죽음을 맞게 돼. 그렇게 말하던 엄마 늑대도 어느 날 사라졌다. 나중에야 빨간 모자를 쓴 아이와 할머니를 삼켰다가 사냥꾼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엄마 늑대도 결국 나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늑대는 왜 항상 나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어린 늑대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 늑대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며 살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늑대는 사냥하는 법을 알았다. 배가 고프면 숲속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었다. 엄마 늑대의 당부대로 돼지는 잡아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가끔 마을로 내려가 양떼를 습격하려 했지만 양떼를 지키고 있는 양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늑대에게 하루는 먹을 것을 찾는 시간일 뿐이었다. 어린 늑대는 늘 배가 고팠다. 늑대는 하루의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병아리를 지키던 암탉을 잡아먹으니 배가 불렀다. 어미닭은 자신이 잡아먹힐 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 횃대에서 내려와 덤벼들던 어미닭의 모습이 떠올랐다. 왜 그랬을까? 늑대는 문득 하늘을 올려보았다.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달이 하늘가에 살짝 걸려 있었다. 달을 둘러싸고 별들이 모여 반짝였다. 별들은 마치 가족처럼 모여 있었다. 너희들은 빛이 나서 가족이니? 아니면 가족이라서 빛이 나는 거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늑대는 물었다. 늑대의 물음에 별들은 대답 없이 반짝거리기만 했다. 어린 늑대는 어른 늑대가 되었다. 덩치는 바위처럼 커졌고 송곳니는 날카롭게 자랐다. 어른이 된 늑대는 알게 되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사흘 동안 배고픈 걸 견디다가 한 번 밥을 먹을 뿐인데 모두가 자신을 미워했다. 이 숲에서 모든 늑대가 나쁘게 끝이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늑대는 슬프지 않았다. 자신이 나쁘게 끝나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양떼를 습격한 뒤 마을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는 늑대는 깊은 숲속으로 숨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한 번은 사냥개들에게 쫓기다 다리에 상처를 크게 입었다. 양치기가 돌보던 어린 양을 잡아먹고 난 후였다. 산 중턱 언덕에는 양치기가 돌보는 양떼들이 있었다. 늑대에게 어린 양의 고기는 가끔 맛보는 훌륭한 식사였다. 어린 양의 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있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양치기가 소리쳐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어린 양 고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늑대는 간신히 도망쳤다. 하지만 사냥개들에게 물린 상처가 컸다. 사냥개들은 숲속 여기저기서 나타나 쫓아왔다. 늑대는 사냥개를 피하기 위해 숲속의 좁은 길을 달렸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정신없이 달려야만 했다. 뒤에서 사냥개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리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상처의 아픔이 느껴졌다. 사냥개들의 소리가 멀리 지나가는 데 들렸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의 시간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흘렀다. 늑대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숲속 가장 어두운 길 어딘가에서 늑대는 그만 정신을 잃었다. 이런, 크게 다쳤구나. 늑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곳은 어떤 집 앞이었다. 숲속 좁은 길 끝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다행히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쓰러진 늑대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늑대를 집 안으로 힘겹게 옮겼다. 늑대는 할머니가 다친 다리를 실로 꿰매고 약을 바르고 난 뒤에도 한참 만에 눈을 떴다. 집안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다. 크게 다쳤구나. 앞으로 잘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하렴. 그리고 말이다. 늑대로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니다. 너도 태어난 대로 사는 거겠지. 하지만 숲속의 다른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늑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있을 동안에는 이 새를 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늑대는 식탁 아래 있었고 식탁 위에는 한쪽 다리에 헝겊을 동여맨 제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며칠 전에 다리가 부러진 새 한 마리가 집 앞에 있지 뭐니? 그래서 잠시 치료해 주는 중이다. 너도 그렇고 이 새도 그렇고 다리 다친 동물들이 내 집에 온 게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여기에서 인연이 맺어졌으니 서로 해치지 말고 지내렴. 늑대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다리 다친 늑대와 제비를 보살펴 주었다. 늑대와 제비는 가끔 눈을 맞추며 서로를 보았다. 제비의 다리는 빨리 나았다. 낙엽이 비처럼 내리는 날, 제비는 다리의 헝겊을 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제비는 할머니의 머리 위를 몇 번 돌더니 바다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갔다. 겨울이 오고 있으니 아마 따뜻한 곳으로 가겠지.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오늘 밤은 춥겠구나. 할머니는 떠나는 제비를 보며 늑대에게 말했다. 찬바람이 불었고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눈처럼 쌓이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처럼 저녁이 되자 집안도 쌀쌀해졌다. 할머니는 늑대에게 자신의 이불을 하나 가져와 덮어주었다. 괜찮아. 이불은 따뜻했고 할머니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제비가 따뜻한 곳으로 떠난 그날 밤에 늑대도 할머니 집을 몰래 떠났다. 늑대는 몸에서 할머니의 냄새가 났다. 늑대는 머리를 돌려 할머니의 냄새가 나는 몸을 핥았다. 늑대는 할머니가 고마웠다. 늑대는 할머니의 얼굴을 잊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키우는 가축들은 잡아먹지 않겠다고 숲속의 가장 어두운 길에 들어선 늑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했다. 아빠 늑대는 왜 할머니를 삼켰을까?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달라졌다. 숲에는 눈이 내렸다. 할머니의 치료로 상처는 아물었지만 늑대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고 쩔뚝쩔뚝 다녀야 했다. 달리지 못하는 늑대는 사냥하기가 어려웠다. 그때부터 늑대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살았다. 다행히 늑대는 눈이 밝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었다. 늑대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었다. 달리지 못하는 늑대이지만 그 사실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알지 못했다. 여전히 동물들은 늑대를 무서워했고 사람들은 늑대를 싫어했다. 골짜기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늑대는 배가 고팠다. 꼬르르. 늑대는 며칠씩 혼자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했다. 그날도 늑대가 골짜기에서 나와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였다. 마침 그의 겨울 사이 가장 많이 내린 눈 때문에 숲이 다른 동물들을 찾기 어려웠다. 두터이 쌓인 눈이 숲속에 사는 동물 발자국들을 덮어버렸다. 간혹 토끼나 들쥐가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한쪽 다리를 저는 늑대에게 잡힐 정도로 굼뜨지 않았다. 유달리 사냥이 어려운 날이었다. 늑대는 몹시 배가 고팠다. 꼬르르. 그때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어떤 냄새 한 가닥이 지나갔다.
늑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동물 냄새였다. 저 멀리에서 염소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었다. 늑대는 바위 뒤에 숨어서 염소를 기다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염소가 바위 곁을 지나칠 때 늑대는 염소의 목을 물었다. 목을 물린 염소는 숨을 쉬지 못했다. 염소의 신선한 피가 늑대의 송곳니 사이로 흘러내렸다. 늑대의 입에는 침이 고였다. 꼬르륵. 늑대는 목숨이 끊긴 염소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굶주림의 대가는 풍성했다. 늑대가 막 염소를 먹으려는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늑대는 오랜만에 식사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바스락 바스락. 하지만 신경이 쓰였다. 주위를 살핀 늑대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살며시 움직였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나뭇가지들이 쌓여있는 구덩이에서 났다.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들을 치우자 흙구덩이가 나타났다. 늑대는 고개를 숙여 구덩이 속을 내려보았다. 구덩이 속에서 하얀 덩어리들이 꿈틀거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 염소 7마리가 있었다. 늑대가 죽인 염소의 새끼들인 것 같았다. 늑대는 마을에서 잡아먹었던 어린 양의 야들야들한 고기 맛이 떠올랐다. 어린 양의 살은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었다. 꼬르륵. 어린 양과 새끼 염소는 맛이 비슷할 것 같았다. 늑대의 송곳니 사이로 침이 흘렀다. 두텁게 쌓여있는 눈 위로 저무는 해의 붉은 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골짜기에 불었다. 늑대는 커다란 입을 벌려 새끼 염소들을 삼키기 시작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새끼 염소들을 삼킬수록 늑대의 배가 불러갔다. 꿀꺽, 꿀꺽.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봄이 온 지 한참이 되도록 꽃이 피지 않았다. 꽃이 피지 않은 숲은 적막했다. 숲속 동물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굶주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속 동물들에게도 모두 힘든 시간이었다. 꽃이 피지 않은 골짜기의 늑대도 굶주리는 시간이 많았다. 늑대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 배고픈 늑대는 매일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서 쩔뚝거리면서 다녔다. 나뭇가지에 걸린 꿀벌집을 따기도 하고 개미굴을 찾기 위해 땅바닥을 헤집기도 했다. 벌의 얼굴이 쏘이거나 땅을 파다가 발톱이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늑대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마을에도 몰래 찾아갔다. 위험했지만 늑대는 먹을 것이 필요했다. 몰래 닭장에 들어갔지만 금세 사람들에게 들켰다. 언제나 병아리를 지키려고 달려드는 어미닭이 문제였다. 늑대는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쩔뚝거리는 다리를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튀어나온 돌에 부딪혀 송곳니 하나가 부러졌다. 부러진 송곳니가 아팠지만 늑대는 어쩔 수 없이 쩔뚝거리며 주랭랑을 쳤다. 부러진 송곳니 자리에서 피가 나와 침에 섞여 흘렀다. 늑대는 피가 흐르지 않게 고개를 들었다. 무심한 밤하늘이 보였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은 먹을 것을 꼭 구해야 하는데. 온종일 먹을 것을 찾아다닌 늑대는 다리와 부러진 송곳니가 아팠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다.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숲속 가장 어두운 길 옆에서 늑대는 잠시 쉬었다. 늑대는
바위 위에 올라가 아픈 잎으로 아픈 다리를 핥았다. 부러진 송곳니 사이로 침이 계속 흘러서 다리를 적셨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침이 흘렀다. 몸에서 침 냄새가 나겠다고 늑대는 생각했다. 꼬르륵. 냄새나는 늑대의 배에서는 연신이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때 늑대는 먼 곳에서 다가오는 걸음소리를 들었다. 이 시간에 누굴까? 늑대는 얼른 바위에서 내려와 몸을 감추었다. 얼마 만에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걸음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맛있는 냄새도 강렬했다. 숲속 가장 어두운 길로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맛있는 냄새는 소녀가 메고 있는 가방에서 풍겼다. 고여있던 침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늑대는 바위 옆을 지나가는 소녀를 불렀다. 아이야, 혼자서 어디로 가니? 빨간 모자를 쓴 소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늑대를 본 소녀는 몸을 떨었다. 늑대는 소녀가 겁에 질려 있음을 알았다. 늑대는 문득 빨간 모자를 쓴 아이와 할머니를 삼켰다가 사냥꾼에게 죽었다던 엄마 늑대가 생각났다. 엄마는 왜 빨간 모자를 쓴 아이를 삼켰을까? 하지만 지금은 생각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에만 온 신경이 쏠렸다. 늑대는 소녀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았다. 그 가방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음이 확실했다. 혹시 먹을 게 있니? 있으면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 늑대는 소녀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다가갔다. 소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계속해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겁이 나겠지. 무섭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늑대는 난감했다. 소녀는 메고 있던 가방을 늑대 쪽으로 던졌다. 늑대는 가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돌멩이가 날아와 늑대의 눈에 맞췄다. 돌멩이를 맞은 늑대는 어이쿠! 놀라며 얼굴을 감쌌다. 눈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몹시 아팠다. 냄새나는 늑대야! 나에게 다가오지 마! 늑대는 깜짝 놀라 빨간 모자를 쓴 소녀를 보았다. 가방 안에 먹을 것이 있어. 하지만 너가 무서워서 주는 건 아니야. 너가 부탁하니까 주는 거야. 빨간 모자를 쓴 소녀는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말을 했다. 내 이름은 심청이야. 숲속 마을에서 아빠와 살고 있어. 나는 늑대에게는 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나만이 열 수 있고 내 허락이 있어야 열리는 문이야. 그러니 늑대, 너는 들어오지 못해. 늑대 너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 늑대에게 소리친 소녀는 가장 어두운 숲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심정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달리는 뒷모습을 늑대는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방금 들은 말을 떠올렸다. 나는 늑대에게는 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늑대는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소녀는 몰랐으리라. 늑대는 바닥에 뒹구는 가방을 물어 들었다. 가방 안에는 빵이 들어있었다. 늑대는 배가 몹시 고팠다. 꼬르륵. 늑대는 집으로 걸었다. 쩔뚝쩔뚝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침이 계속 흘렀다. 마침내 숲속 가장 어두운 길을 지나 골짜기에 도착했다. 늑대의 집은 조용했다. 집 앞에 도착한 늑대는 마당의 고인물로 얼굴과 몸을 닦았다. 물이 차갑지만 깨끗이 씻어야 했다.
집에서까지 냄새나는 늑대가 되고 싶지 않았다. 늑대는 자신이 몸에 코를 킁킁거리면서 침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빵에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었다.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늑대는 집 앞에 섰다. 늑대는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 안에서는 아무 대꾸도 들리지 않았다. 늑대는 문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두드렸다. 그러자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7개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늑대는 침을 삼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야. 늑대의 대답에 문이 활짝 열렸다. 열린 문으로 7마리의 새끼 염소들이 뛰어나왔다. 늑대는 큰 팔을 벌려 7마리의 새끼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다. 많이 배고팠지? 오늘은 아빠가 맛있는 빵을 가져왔어. 집 안으로 들어온 늑대는 가방 속의 빵을 7조각으로 잘랐다. 7개의 빵 조각은 7개의 입으로 들어갔다. 새끼 염소들은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다. 빵을 먹으면서 새끼 염소들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에게는 왜 그렇게 크지요? 너희들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야. 아빠 눈은 왜 그렇게 크고 빛이 나나요? 너희들의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지. 아빠의 송곳니는 왜 부러졌어요? 너희들에게 휘바람으로 자장가를 불러주기 위해서지. 7마리의 새끼 염소들은 맛있게 빵을 먹으며 늑대의 말을 들었다. 늑대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눈도 뜨지 못하는 새끼 염소들이 이제는 한 뿜에 안을 수 없을 만큼 자랐다. 늑대는 빵을 먹는 새끼 염소들을 하나씩 혀로 핥아주기 시작했다. 새끼 염소들의 늦은 세수였다. 늑대는 7마리의 새끼 염소를 삼키고 온 날이 떠올랐다. 불룩한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얼마나 아팠던지 집에 돌아온 늑대는 뱃속에 있는 염소를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토했다. 7마리 새끼 염소들을 다 토해내자 늑대의 뱃가죽에 주름이 생겼다. 늑대는 더러워진 새끼 염소들을 혀로 핥아 씻어주었다. 배가 고팠는지 한데 모아둔 새끼 염소들이 울기 시작했다. 새끼 염소들은 자신과 다르게 고기를 먹지 못했다. 늑대는 어렵게 우유를 구해서 먹였다. 위험했지만 우유를 구하기 위해 늑대는 양치기가 있는 양떼 사이로 숨어들어야 했다. 우유를 먹이고 며칠이 지나자 새끼 염소들은 눈을 떴다. 까만 눈동자로 초롱초롱 늑대를 바라보았다. 14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새끼 염소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날, 늑대는 아침이 될 때까지 밤하늘을 보았다. 빵을 다 먹은 새끼 염소들은 잠들기 전에 늑대에게 말했다. 내일은 집에 일찍 와주세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아빠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저녁에 달이 뜨면 더 사랑해.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동안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 우리는 단 한순간도 따로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던 거야. 약속하마. 행복한 일은 매일 있을 거야. 내일은 아빠가 일찍 올게. 7번의 뽀뽀를 마친 늑대는 따뜻한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부러진 송은이 사이로 휘바람을 불었다. 자장가 소리의 새끼 염소들은 늑대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다. 늑대는 7마리 아기 염소에게 7개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불에서는 아기 염소의 냄새가 났다.
늑대는 새끼 염소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제 곧 겨울이 되겠구나. 이번 겨울을 보내면 또 봄이 올 테지. 봄이 오면 먹을 것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겨울이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을에 봄을 기다리는 늑대도 어느새 새끼 염소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다. 밤하늘이 늑대의 집을 이불처럼 감쌌다. 보름달이 늑대의 집과 심청이의 집을 같이 비추었다. 보름달 옆에서 유독 큰 별 하나가 빛나던 가을의 새벽이었다. 세 번째 동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끝.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진민 작가는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 후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공익법인 천정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문화예술과 비영리 분야를 주제로 한 저술과 연구로 기획재정부 장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시로 등단한 후 시와 소설이 경계에서 다양한 탐색을 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 참여 안내는 본 영상 아래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공유는 행복입니다.